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자, 주인님들. 오늘 이 춘심이가 풀어낼 이야기 보따리는 바로 온갖 인간 군상이 흥정되는 노비시장에서 시작되지요. 그날도 노비시장은 사람을 팔고 사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때 시장 한가운데로 짐승처럼 묶인 사내 하나가 끌려 나왔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길들여지지 않은 늑대처럼 사납고 거칠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비 상인은 사내의 목에 걸린 현상 수배 목패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찾아보시오. 비록 살인 누명을 쓰고 쫓기는 신세지만 뼈대 하나는 장사요. 단돈 10냥, 10냥에 넘기겠소.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관아에 끌려가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사내를 누가 사려 하겠소이까.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던 바로 그때 시장 입구에서 서늘하고도 맑은 목소리 하나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사겠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목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한양 제일의 거상 민대감의 외동딸로 어르마씨라 불리는 민설이였습니다. 설이는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나서더니 싸늘한 눈으로 사내를 한번 훑어보고는 말했습니다. 10냥은 무슨? 저런 다 죽어가는 사내에게는 한 냥도 과하다. 그녀는 품속에서 엽전 한 잎을 꺼내 노비 상인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값은 단돈 한 냥이다. 내 하룻밤 놀이개가 되기에는 헐값이지만 그의 목숨값으로는 비싼 가격이지. 설이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몸을 돌려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인들은 헐값에 팔려온 사내를 짐짝처럼 끌고 그녀의 뒤를 따랐지요. 설이는 그에게 무영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단돈 한 냥에 한 사내의 목숨과 운명이 통째로 팔려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대감 댁의 호화로운 별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답니다. 설이는 자신의 침소로 무영을 불러들였습니다. 소문을 들은 집안의 하인들은 모두 어르마씨가 마침내 사내 놀이개를 들인 것이라 수군거리며 오늘 밤 저 사내의 비명소리가 담장을 넘을 것이라 예상했지요. 무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방 한가운데 꿇어앉혀진 채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설이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설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내 목에 걸렸던 현상금이 1000냥이더구나. 7년 전 비단 창고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유일한 용의자라고 들었다. 설이는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열어 낡은 초상화 한 장을 꺼내 무영의 앞에 던졌습니다. 초상화에는 맑고 선한 눈매를 가진 젊은 선비가 그려져 있었지요. 이 사람은 7년 전 실종된 나의 오랍이다. 나는 그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 너를 숨겨주고 너의 살인 누명을 벗겨주겠다. 그 대신 너는 내 손발이 되어 내 그림자가 되어 움직여야 한다. 내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녀의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이 초상화 속의 산에 자신의 오라비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어차피 쫓기는 몸, 나를 벗어나면 내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하잘것없다. 허나 내 밑에서는 적어도 죽을 걱정은 없을 터. 어찌하겠느냐? 무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벗고 7년 전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는 결코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인과 노비, 채권자와 채무자로 얽힌 두 사람의 위험한 공조가 그날 밤 비밀스럽게 시작된 것이랍니다. 설이와의 계약은 맺어졌지만 무영은 결코 순순히 길들여지는 개가 아니었답니다. 그는 설이가 자신을 숨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약점 삼아
호시탐탐 그녀의 통제에서 벗어날 기회를 노렸지요. 그의 눈에 서리는 제 아무리 영악하다 한들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에 불과했습니다. 계약을 맺은 다음 날 서리는 무영에게 깨끗한 옷과 음식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너는 내 별채의 말단 하인 행세를 할 것이다.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하지만 무영은 그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방 창살을 부수고 짐승 같은 몸놀림으로 높은 담장을 훌쩍 넘어 탈출을 시도했지요. 하지만 그가 담을 넘어 도착한 곳은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니라 환하게 횃불이 밝혀진 민대감댁의 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서리가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차를 마시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내 집의 구조도 파악하지 않고 뛰쳐나가다니 생각보다 어리석구나. 서리의 차가운 비웃음에 무영은 분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서리는 이미 그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가 도망칠 만한 모든 길목에 함정을 파놓았던 것입니다. 며칠 뒤 무영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집안의 다른 하인들과 시비를 붙여 소란을 피웠습니다. 집안이 시끄러워지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칠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서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 자는 내가 단돈 한 냥에 사온 미천한 놈이다. 내 명을 어기고 소란을 피웠으니 율법에 따라 멍석마리를 하여 반쯤 죽여놓거라. 서리의 명령에 무영은 속수무책으로 하인들에게 끌려가 모진 매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서리는 그에게 자비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의 목숨이 온전히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힘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해라, 무영. 내 목숨은 이제 내 것이다. 너는 내가 풀어주기 전까지는 결코 이 집을 벗어날 수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복종하여 오라비의 행방을 찾거나 아니면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거나 둘 중 하나뿐이다. 무영의 기세를 꺾어 놓았다고 판단한 서리는 며칠 뒤 그에게 첫 번째 임무를 내렸답니다. 그녀가 몇 년간 뒷조사를 통해 알아낸 바에 따르면 7년 전 오라비가 실종되던 날, 그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자들이 바로 흑룡체라는 건달 패거리들이었습니다. 서리는 그들의 소굴에 잠입하여 오라비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캐내오라고 무영에게 명했지요. 그들은 돈이라면 뭐든 하는 자들이다. 하지만 입이 무거우니 순순히 정보를 내놓지는 않을 터 내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거라. 도박장은 온갖 잡배들이 모여 고성을 지르며 난장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그곳에서 일부러 시비를 걸어 흑룡체의 두목과 독대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내 놈이 찾는 그 선비놈, 허허, 7년 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놈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으면 내 팔 한쪽이라도 잘라 바쳐야 할 것이다. 건달 두목이 비웃으며 칼을 꺼내 들자 도박장의 모든 시선이 무영에게로 쏠렸습니다. 모두들 저 비리비리한 놈이 겁에 질려 오줌이나 지릴 것이라 예상했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무영의 분위기가 돌변했습니다. 늘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풀려있던 그의 눈빛이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는 상대가 칼을 휘두르기도 전에 전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두목의 팔을 꺾어 칼을 빼앗고 그 칼끝을 두목의 목에 겨누었지요. 왁!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에 도박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건달들이 무기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무영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춤을 추듯 날렵하고 우아한 몸놀림으로 수십 명의 건달들을 때려 눕혔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던 서리의 수하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자가 과연
자신들이 알던 그 무기력한 노비가 맞단 말인가? 모든 소란이 끝난 뒤 무영은 겁에 질려 벌벌 떠는 두목의 멱살을 잡고 나직이 물었습니다. 다시 묻겠다. 7년 전 그 선비는 어디로 갔지? 두목은 모든 것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영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낸 뒤 유유히 도박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얼음 같던 얼굴에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표정이 떠올랐지요. 단순한 살인 누명범이 아니었구나. 저 짐승 같은 사내의 과거에는 내가 모르는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 흥룡차의 도박장에서 벌어진 소란은 당연히 관아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단순한 건달들의 패싸움으로 종결될 수도 있었던 이 사건에 뜻밖의 인물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니 바로 의금부 도사 정도윤이었습니다. 정도윤, 그는 웬만한 사건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냉철하고 예리한 수사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뇌리에는 7년 동안이나 풀리지 않은 채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 하나가 늘 맴돌고 있었지요. 바로 비단 창고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7년 전 한양의 한 비단 창고에서 관리 한 명이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 도사는 당시 이 사건을 맡아 조사하면서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그 배후에 거대한 비리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윗선의 압력으로 수사는 흐지부지 종결되었고 이 사건은 그의 관직 생활에 있어 유일한 오점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정 도사는 흥룡차의 사건의 보고를 듣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명의 건달을 단숨에 제압한 그 자가 이름 모를 떠돌이라는 점. 그리고 그가 흥룡차의 두목에게 7년 전 사라진 선비에 대해 묻고 다녔다는 점이었습니다. 7년 전 사라진 선비 정도사의 예리한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그는 7년 전 비단 창고 사건의 피해자 주변 인물 중에 실종된 선비가 한 명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바로 거상 민대감의 아들이었지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정도사는 즉시 흥룡차의 두목을 잡아다 강하게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떠돌이를 부린 배후가 바로 민대감의 딸, 민설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지요. 그날 이후 정도사는 민대감 댁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설이가 최근 노비시장에서 이름 모를 사내 하나를 사들였다는 것, 그리고 그 사내의 인상착의가 흥룡채를 쑥대밭으로 만든 자와 일치한다는 것까지 밝혀냈지요. 민대감의 딸, 7년 전 실종된 그녀의 오라비,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고수. 이 셋 사이에는 분명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 정도윤은 마치 실마리를 잡은 사냥개처럼 끈질기게 진실의 냄새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설이가 고용한 그 새로운 머슴, 무영이라는 자가 바로 7년 전 사라졌던 그 용의자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요. 흥룡차의 사건 이후 설이는 밀거래 시장이라면 혹시 오라비의 행방을 아는 자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곳은 관아의 눈을 피해 온갖 범죄자들이 들끓는 양갓집 규수가 함부로 발을 들일 수 없는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남자의 옷인 푸른색 도포를 입고 갓을 써 영락없는 미소년 선비의 모습으로 변장했지요. 무영, 네가 내 호위가 되어 함께 가야겠다. 그곳 지리는 네가 더 잘 앓터. 무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설이의 대담함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지요. 저 가녀린 아가씨가 과연 그 험한 곳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두 사람은 그날 밤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와 밀거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온갖 술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서리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자신을 훑어보는 불안당들의 음흉한 시선에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무영이 그녀의 옆에 바싹 다가서며 다른 사람들이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아씨. 시선을 똑바로 하고 당당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제가 곁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안쪽의 한 주막으로 들어가 오라비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술에 취한 왈패 몇몇이 남장한 서리의 고운 외모를 보고는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거 계집애 같이 생긴 놈이 어디서 굴러 들어왔나? 이리 와서 형님들 술이나 한 잔 따라 보거라. 왈패들이 서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는 순간 무영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 더러운 손 치우시지. 순식간에 주막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무영은 서리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좁은 공간 안에서 수적으로 우세한 왈패들을 상대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남자의 넓은 등을 보았습니다. 그의 등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세상 그 어떤 벽보다도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지요. 싸움이 격해져 한 놈이 뒤에서 비열하게 서리를 노리는 것을 본 순간 무영은 몸을 날려 대신 칼을 맞았습니다. 그의 팔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무영! 서리가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계산이 아닌 뜨거운 감정이 처음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다쳤다. 두 사람은 아슬아슬한 위기 속에서 서로의 등을 지키고 의지하며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왈패들을 쓰러뜨리고 주막을 빠져나왔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었지요. 무사히 주막을 빠져나온 서리와 무영은 어두운 골목길에 숨어 잠시 숨을 골랐답니다. 서리는 자신의 치마를 찢어 피를 흘리고 있는 무영의 팔을 서툰 솜씨로 지혈해 주었지요.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다쳤구나. 그것은 어르마씨 민서리가 단돈 한 냥에 사온 노비에게 처음으로 한 사과였습니다. 무영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잠시 그곳에 머물며 아까 주막에서 얻어낸 몇 가지 단서들을 조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왈패들의 이야기로는 7년 전 그날 젊은 선비가 가지고 있던 값비싼 비녀를 누군가 주워서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녀가 지금은 이 시장의 악덕, 고리대금업자의 손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 비녀, 오라버니의 것이 맞을 것입니다. 어머님의 유품이었으니. 두 사람은 곧장 그 고리대금업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뇌물을 받고 작물을 숨겨주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자였지요. 무영의 위협에 고리대금업자는 벌벌 떨며 7년 동안이나 깊숙이 숨겨두었던 비녀를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섬세한 나비 문양이 세공된 아름다운 옥비녀였습니다. 서리가 비녀를 받아들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 옆에서 비녀를 본 무영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윽! 무영은 갑자기 깨질 듯한 두통을 호소하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섬광처럼 낯선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지요. 붉은 피가 흥건한 바닥, 비단 더미 위로 쓰러지는 사람의 형체, 날카로운 칼날의 섬광, 그리고 비명소리. 왜 내가 이것을... 그것은 마치 자신의 기억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억을 엿보는 듯한 혼란스럽고도 끔찍한 파편들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7년 전 비단 창고 살인 사건과 아주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기억 속에 모든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서리는 고통스러워하는 무영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과거에 대한 비밀이
바로 자신이 쫓고 있는 오라비의 실종 사건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지요. 괜찮으냐, 무영? 서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며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무영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무영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두 사람이 진실의 문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것을 의미했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어둠 속에 숨어있던 위험을 깨우는 일이기도 했지요. 고리대금업자의 집에서 돌아오던 그날 밤이었답니다. 서리와 무영은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지요. 그때 무영의 예리한 감각이 등 뒤에서 쏘아오는 차가운 살기를 감지했습니다. 아씨, 피하십시오. 무영이 서리를 밀치고 몸을 날리는 순간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 슉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검은 단검 한 자루가 날아와 박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뱀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는 자객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객은 온몸을 검은 옷으로 감싸고 얼굴에는 복면을 쓰고 있어 보이는 것이라곤 냉혹하고 감정이 없는 두 눈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뱀의 혓바닥처럼 날카롭게 갈라진 독특한 모양의 쌍검이 들려 있었지요. 내 놈은 누구냐? 무영이 소리쳤지만 자객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지체 없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의 무공은 실로 무시무시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인간의 관절이 꺾일 수 없는 기이한 각도로 공격해 들어왔지요. 그의 검술은 정파도 사파도 아닌 오직 상대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듯한 잔혹하고 효율적인 암살 기술이었습니다. 무영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그는 팔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동물적인 감각과 거친 싸움 기술로 자객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막아냈습니다. 쨍강 좁은 골목길에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지요. 서리는 싸움이라고는 평생 구경도 해본 적 없는 여인이었지만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살피고 근처에 쌓여있던 빈 나무, 상자들을 발로 차 자객의 발밑으로 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장애물에 자객의 발이 엉키는 순간 무영은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맹렬하게 방역했지요. 하지만 자객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조금의 미련도 없이 연막탄을 터뜨리고는 연기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자객이 사라진 자리에는 그가 흘린 듯한 작은 검은 뱀 문양의 표식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 표식을 집어 들고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흑사! 무영은 숨을 헐떡이며 아까의 싸움을 복귀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흑사의 무공. 어디선가 본 듯한 기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에 흑사는 자신을 죽이는 대신 물러나는 것을 택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이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쫓고 있는 진실의 크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흑사의 습격으로 무영은 팔의 상처가 다시 덧나고 말았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민대감댁에 비밀스러운 은신처로 돌아왔지요. 서리는 더 이상 하인들에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의서를 가져와 무영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나 때문에 다치는군. 서리가 자책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아씨를 지키는 것이 제 임무니까요. 무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붕대를 다 감은 서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무영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지요. 어째서 그토록 필사적으로 오라비를 찾으시는 겁니까? 이미 7년이나 흐르지 않았습니까? 서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영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왠지 그에게라면 말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라비는 나와는 다른 사람이었소. 아버지는 나를 상단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셨지만 오라비만은 나를 온전한 한 사람으로 봐주었지. 내가 쓴 시를 칭찬해주고 내가 꾸는 꿈을 응원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소.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라비가 실종되던 날 나는 오라비와 심하게 다투었소. 나는 오라비에게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모진 말을 퍼부었지. 그것이 내가 오라비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소. 그녀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자신이 오라비와 다투지 않았더라면 그가 집을 나가지 않았을 것이고 끔찍한 사건에 휘말리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의심하고 있소. 오라비의 실종에 나의 아버지가 민 대감께서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요. 오라비는 늘 아버지의 비정한 상술에 반대해 왔으니까. 그것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끔찍한 의심이었습니다. 무영은 그녀의 고백에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슬픔과 고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얼음 가면은 사실 속에서 부서져 내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막이었던 것입니다. 무영은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혼자서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 위로의 말 한마디에 서리의 얼음 같던 방어막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대어 평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주인과 노비가 아닌 같은 상처와 비밀을 공유한 동반자로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답니다. 서리와 무영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민 대감이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단돈 한 냥에 사온 저 근본도 모르는 사내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심기가 불편했지요. 하지만 그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무영이라는 사내를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지요. 어느 날 민대감은 무영을 자신의 서재로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무영에게 귀한 차를 한 잔 권했지요. 무영이라 했는가, 네가 요즘 내 딸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참으로 충직한 아이지. 민대감은 탁자 위에 놓인 묵직한 돈주머니 하나를 무영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림잡아도 수백 냥은 되어 보이는 금화들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상이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지. 이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나거라. 네가 어디로 가든 다시는 관아에 쫓기지 않도록 내가 뒤를 봐주마.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그것은 거부하기 힘든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도망자 신세인 무영에게 있어 자유와 부를 동시에 손에 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요. 민대감은 무영이 당연히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영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무영은 돈주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분한 제안이시나 거두어 주십시오, 대감님. 어째서냐? 내 딸 서리에게 미련이라도 남은 것이냐? 분수를 알아야지. 너는 노비고 내 딸은 하늘 같은 아씨다. 무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 대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경멸이 아닌 굳건한 신념이 담겨 있었지요. 아씨와의 약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씨께서 저를 놓아주시기 전까지는 결코 아씨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단호한 대답에 민대감의 인자했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무영의 속내를 떠보려는 듯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꿰뚫어 보며 말했지요. 충심이 가상하구나. 좋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내 딸의 충직한 개로 남아주길 바라겠다. 허나 명심하거라. 개가 주인을 물려고 할 때는 그 목줄을 끊어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은 칭찬을 빙자한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민대감의 시험 이후 무영은 더욱더 신중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그의 주위를 맴도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으니 바로 의금부 도사 정도윤이었지요. 정도사는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무영의 정체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잡아냈습니다. 어느 날 밤 서리의 심부름으로 약재를 구하러 나갔던 무영의 앞을 정도사와 몇 명의 의금부 나졸들이 막아섰습니다. 오래간만이군. 강치운. 정도사는 무영의 본명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무영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7년 전 기억과 함께 묻어버린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놈을 7년 전 비단 창고 살인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로 체포한다. 무영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이 만남을 언젠가 예상하고 있었지요. 정 도사는 그를 의금부의 비밀 장소로 데려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네가 진범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정 도사는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7년 전 나는 그 사건의 배후에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윗선의 압력으로 수사를 덮어야만 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이 사건을 잊은 적이 없다. 그는 낡은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7년 전 사건의 기록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요. 너의 아버지 강 장군께서는 당대 최고의 무관이자 충신이셨지. 그런 분의 아들이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였을 리가 없다.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이제는 말해줄 수 있겠느냐? 무영, 아니 강치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대답해줄 수가 없었지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정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을 테지. 좋다. 그렇다면 내가 네 기억을 되찾는 것을 도와주겠다. 대신 기억이 돌아오면 네가 아는 모든 것을 내게 말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네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은 위험한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치훈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지요. 다음 날 정도사는 비밀리에 치훈을 데리고 7년 전 사건이 벌어졌던 바로 그 비단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오랫동안 폐쇄되어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먼지 쌓인 비단 창고에 들어선 순간 강치훈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휩싸였답니다. 퀴퀴한 먼지 냄새, 희미하게 남아있는 비단 냄새, 창살을 통해 들어오는 한 줄기 빛. 그 모든 것이 그의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거칠게 두드렸지요. 와.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7년 전 그날의 끔찍했던 광경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곳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의 가장 친한 벗이자 민서리의 오라비인 민태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젊은이는 신분을 뛰어넘은 비밀 친구였고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들이었지요. 그들은 민 대감이 나라의 비단을 밀매하고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인 비밀 장부가 바로 이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냈지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목숨을 걸고 비밀 장부를 훔쳐내어 민 대감의 비리를 세상에 고발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기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이 장부를 거의 손에 넣었을 무렵 창고의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나타난 검은 그림자.
바로 민 대감이 고용한 비밀 자객, 흑사였습니다. 흑사는 뱀처럼 기이한 몸놀림과 갈라진 혀 모양의 독특한 쌍검을 들고 있었지요.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강치우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뛰어난 무예로 맞섰지만 흑사는 너무나도 강한 상대였습니다. 흑사가 치운의 심장을 노리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순간 친구 태하가 그를 밀치고 대신 칼을 맞았습니다. 푸슉! 끔찍한 소리와 함께 태하는 피를 쏟아내며 비단덤이 위로 쓰러졌습니다. 치우나, 도망쳐.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태하야, 친구의 죽음에 이성을 잃은 치우는 맹수처럼 흑색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분노만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지요. 흑사의 칼이 그의 머리를 스치는 순간 그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의식을 잃었고 그 이후의 기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태하. 모든 기억을 되찾은 치훈의 입에서 친구의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정도사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군. 너는 결백하다. 모든 기억을 되찾은 강치우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분노에 휩싸였답니다. 그는 정도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지요. 7년 전 민대감의 비리 장부를 훔치려다 친구 태하가 죽었고 자신은 누명을 쓴 채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정도사는 그의 말을 듣고 혀를 찼습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구나. 민대감. 그 여우 같은 놈이 제 아들까지 죽음으로 내몰고 모든 것을 덮어버렸던 개야. 하지만 치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풀리지 않는 하나의 의문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도사님. 무언가 이상합니다. 지금 저희를 쫓는 흑사는 7년 전의 그놈과는 다릅니다. 무공은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죽이기를 망설였습니다. 마치 저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정도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곧장 민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리를 만나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서리는 며칠째 돌아오지 않는 무영을 걱정하며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치훈이 창백한 얼굴로 그녀의 앞에 나타났지요. 그는 다짜고짜 서리의 어깨를 붙잡고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서리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7년 전 비단 창고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자신의 추측을. 아씨, 우리를 쫓는 흑사는 7년 전의 그놈이 아닙니다. 7년 전 아씨의 오라비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그는 살아남아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아니, 아버지의 협박에 못 이겨 새로운 흑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저 자객은 바로 아씨의 친오라버니 민태하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란 말이요. 죽은 줄 알았던 오라비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객이 되어 나타났다니. 오라비가 바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객, 흑사였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민설이는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답니다. 평생을 지탱해온 모든 믿음과 희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늘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던 그 차갑고 오만한 표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길 잃은 아이처럼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는 여린 속내만이 남았지요.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오라버니가? 나를?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원수의 손발 노릇을 해온 셈이었습니다. 오라비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정작 오라비를 위험에 빠뜨리고 그를 더욱더 끔찍한 괴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내 손으로 원수의 수족을 구해주고 원수를 잡을 칼을 쥐어준 셈이구나. 그녀는 허탈하게 웃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보인 적 없었던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 뒤섞인 처절한 눈물이었습니다. 강치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냉정한 분석이나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저 기댈 수 있는 어깨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리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 기대어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에는 그동안 홀로 짊어져야 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지요. 나는 이제 어찌해야 하지? 아버지는 원수고 오라버니는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치우는 그녀를 더욱더 힘껏 끌어안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아니요, 아씨. 아씨께는 아직 제가 있습니다. 그는 서리의 젖은 얼굴을 부드럽게 들어 올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모든 비극을 만든 것은 민대감의 끝없는 욕심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아씨를 지킬 것입니다. 제가 아씨의 칼이 되고 방패가 되어 아씨를 이 지옥 같은 운명에서 구해낼 것입니다. 약조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더 이상 주저하거나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복수와 정의라는 두 가지 목표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손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첫째, 민 대감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는 비밀 장부를 찾아내어 그의 죄를 만천하에 고발하는 것. 둘째, 비극적인 운명에 갇혀버린 서리의 오라비, 민태하를 아버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두 사람은 밤을 새워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리는 아버지의 서재 구조와 비밀 장부가 숨겨져 있을 만한 장소를 모두 알고 있었고, 치우는 민대감의 경비 병력 배치와 오라비인 흑사의 예상 이동 경로를 꿰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내일 밤 상단의 큰 어른들을 모아 비밀 연회를 열 것이다. 집안의 모든 경비가 연회장으로 쏠릴 터. 그때가 바로 아버님의 서재를 칠 유일한 기회다. 흑사는 아마도 그 연회장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대감님을 호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를 맡겠습니다. 치운의 말에 서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상대는 내 오랍이다. 정말 괜찮겠느냐? 치우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씨의 오라버니도 저의 벗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아씨를 구하기 위해 제가 넘어야 할 마지막 벽일 뿐입니다. 결전의 날 밤 두 사람은 약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연회장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아버지의 시선을 끄는 역할을 맡았고, 치우는 검은 옷으로 몸을 감싼 채 그림자처럼 지붕을 타고 민대감의 서재로 침입했지요. 서재 안은 예상대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치우는 서리가 알려준 대로 서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책장 뒤에 비밀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안에서 기름 종이로 겹겹이 쌓인 낡은 장부 한 권을 발견해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답니다. 등 뒤에서 서늘한 살기와 함께 뱀의 혓바닥 같은 쌍검이 그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흑사, 민태하였습니다. 역시 내 놈일 줄 알았다 강치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태하야. 치우는 장부를 품에 안고 천천히 몸을 돌려 옛 친구와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었습니다. 한때는 목숨을 나눈 벗이었으나 이제는 서로의 목숨을 거두어야 하는 원수가 되어버린 두 사내. 그들의 비극적인 마지막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답니다. 한편 연 회장에서는 서리가 자신의 아버지를 상대로 목숨을 건 마지막 단판을 벌이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연회가 한창 무르익었을 무렵 모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아버지의 앞을 막아섰지요. 아버지, 이제 그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민 대감은 딸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설이야,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손님들 앞에서. 손님들이 보시는 앞에서야말로 아버지의 추악한 진실을 밝혀야지요. 설이는 품속에서 7년 전 오라비가 남긴 옥비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비녀를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아버님의 손에 죽어간 아버님의 아들이 남긴 유품입니다. 그녀의 폭탄 같은 발언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 대감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지요. 네, 내 인연. 지금 제정신이냐? 어디서 미친 소리를. 미친 것은 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식까지 죽음으로 내몬 아버님이십니다. 설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밀장부는 이미 제 수하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의 모든 죄악이 곧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죗값을 치르십시오. 그것이 아버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속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민 대감은 마침내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눈에 띄는 광기를 드러내며 숨겨두었던 호위 무사들에게 소리쳤지요. 저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 죽여라. 그리고 서재로 가서 장부를 가지고 있는 놈의 목을 베어 오너라. 모두 죽여. 한 놈도 살려두지 마. 그의 명령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호위 무사들은 칼을 빼들고 서리를 향해 달려들었지요. 서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여기까지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시간을 버는 동안 치운이 무사히 장부를 가지고 빠져나가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사들의 칼날이 그녀의 목을 향해 날아드는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검은 그림자가 섬광처럼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무사들의 칼을 모두 쳐냈습니다. 바로 흑사 그녀의 오라비 민태하였습니다. 오라버니? 서재에서 마주친 두 사내의 싸움은 예상외로 싱겁게 끝이 났답니다. 강치우는 친구였던 민태하와 차마 칼을 섞을 수가 없었고 태하 역시 무슨 이유에선지 치운을 죽이지 않고 내 동생에게서 떨어져라는 경고만을 남긴 채 연회장으로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치우는 그가 서리를 해치러 간 줄 알고 서둘러 그의 뒤를 쫓아 연회장으로 달려왔지요. 하지만 그가 목격한 것은 오라비가 동생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수하들과 싸우고 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태하야! 치운의 외침에 태하는 잠시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복면 아래로 보이는 눈빛은 더 이상 냉혹한 자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고뇌와 슬픔에 잠긴 한 남자의 눈빛이었지요. 왜 이제 와서? 치운이 혼란스럽게 외쳤습니다. 태아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아버지에게로 살아왔다. 아버지를 거역하면 내 동생 서리가 위험해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아니었다. 내가 지키려 했던 아버지는 결국 서리마저 죽이려 하는 괴물이었을 뿐.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서리가 연회장에서 아버지를 고발하는 그 순간, 아버지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딸을 죽이라 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태하는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평생을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겠다. 오라비로서 내 동생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태하의 참회는 너무나도 늦고 또 비극적이었습니다. 그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민 대감이 벽에 걸려있던 활을 집어들어 그를 겨누었습니다. 민 대감은 자신의 마지막 패였던 아들마저 자신을 배신하자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배신자 놈, 내 놈도 같이 죽어라. 날카로운 파공성과 함께 화살이 태하의 등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안 돼, 오라버니. 서리의 절규가 울려 퍼졌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푸슉! 화살은 정확히 태하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피를 토하고 무릎을 꿇었지요. 그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 동생 서리의 손을 잡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속을 가리켰습니다. 서리야, 이 안에 진짜 장부가 있다. 부디 나처럼 살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그의 고개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비극적인 자객 흑사는 마침내 아버지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의 품속에서는 민대감의 모든 죄악이 기록된 진짜 비밀 장부가 피에 젖은 채 발견되었지요. 오라비의 차가운 시신을 끌어안고 서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불과 몇 시즌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였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목숨을 던져 동생을 지킨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피부티였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그녀의 손으로 마지막 남은 가족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을 만든 장본인 민대감은 제 손으로 아들을 죽이고도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강치훈에게 소리쳤지요. 보았느냐? 나를 거역하는 자는 내 아들이라 해도 이 꼴이 되는 것이다. 이제 내 놈 차례다. 그는 또다시 활을 들어 이번에는 치훈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치훈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서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죽음, 사랑하는 여인의 슬픔. 그의 온몸의 피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치훈은 맹수처럼 달려들어 민대감이 활을 쏘기도 전에 그의 팔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는 민대감을 땅바닥에 내리꽂고 주먹을 들어 올렸지요. 당장이라도 그의 얼굴을 지시겨 친구와 태하의 원수를 갚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서리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그의 주먹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나으리. 제발 그만. 서리는 눈물 젖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저런 자를 위해 당신마저 살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치우는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렇다. 여기서 이 자를 죽여버리면 자신 또한 저 악마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복수는 그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어 법의 이름으로 심판받게 하는 것이다. 바로 그때 밖에서 횃불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도윤 도사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의금부 병력을 이끌고 민 대감의 집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역적 민 대감을 체포하라는 어명이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민 대감은 결국 자신의 집을 에워싼 관군들의 손에 힘없이 포박되었습니다. 그는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리와 치훈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고 하더이다. 연회장에는 오라비의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서리와 그런 그녀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는 치훈, 단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친구를, 그리고 평범한 행복을. 승리했지만 그 무엇도 얻지 못한 너무나도 비극적인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한양은 거대한 비리 사건의 실체에 발칵 뒤집혔답니다. 서리와 강치훈이 목숨을 걸고 찾아낸 민 대감의 비밀 장부에는
지난 수십 년간 그가 저질러온 온갖 끔찍한 죄악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라의 군수물자를 빼돌려 막대한 부를 쌓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정적들을 비밀 자객을 동원해 암살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친아들까지 죽음으로 내몬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그의 죄악에 연루된 수많은 고위 관리들 역시 줄줄이 쇠고랑을 차게 되었지요. 나라에서는 이 사건을 엄중히 다루었습니다. 민 대감은 결국 대역죄인으로 판결받아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채 저작거리에서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죽음을 지켜보기 위해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어 그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다고 하더이다. 강치우는 마침내 7년간 그를 짓눌러 왔던 살인 누명을 벗고 본래 신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의 공을 높이 그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려 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사양했습니다. 권력의 허망함과 비정함을 뼈저리게 느낀 그에게 벼슬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정의가 바로 서게 되었지만 서리와 치운의 마음에는 기쁨 대신 깊은 상처와 허무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치른 대가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서리는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를 고발하고 오라비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가족을 잃은 천하의 고아가 되었지요. 치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누명은 벗었지만 가장 친한 벗을 잃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난 어느 날 태하의 무덤가에서 말없이 마주 섰습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치우는 더 이상 서리의 머슴이 아니었고 서리 또한 더 이상 그를 붙잡아둘 명분이 없었지요. 치운이 먼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의 몸이니 이만 떠나겠습니다, 아씨. 부디 강건하십시오. 치운이 작별 인사를 고하고 돌아서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답니다. 서리가 그의 옷자락을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눈물 젖은 얼굴을 들어 처음으로 그에게 자신의 진심을,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지요. 아니, 떠나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여전히 내 것이다. 치우는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내가 단돈 한 냥에 산 내 사내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오만한 어르마 씨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를 사랑하는 한 여인의 수줍고도 절박한 미소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곁에서 평생토록 그 빚을 갚아라.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단 한 발짝도 내게서 떠날 수 없다. 그것은 명령이었지만 동시에 애절한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떠나지 말아달라는 말을 그녀는 그녀 방식대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치우는 그녀의 말뜻을 알아듣고 가만히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말도 이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한양을 떠나 아무도 그들을 알지 못하는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치우는 자신의 본명을 버리고 평생 무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서리의 그림자이자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보호자로 남기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작은 초가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존재였고 서로의 고독을 채워주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단돈 한 냥으로 시작되었던 두 사람의 기묘하고도 위험했던 계약. 그것은 결국 서로의 목숨을 구원하고 비극적인 운명에 함께 맞서 싸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숭고한 약조가 되어 후대에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자, 주인님들, 이 춘심이가 오늘 들려드린 그 사내의 값은 단돈 한 냥이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하고도 애틋한 사연이 아니었소이까. 부디 주인님들께서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천냥, 만냥으로도 부족한 법이니 말이오. 이 춘심이 다음에 또 기막힌 이야기 보따리 들고 찾아뵙겠소. 고맙소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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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이다.